오늘 오전에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대로면 이 12시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그것도 배석자 없이 독대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급작스럽게 연기가 됐어요. 무산이 됐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유를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뭐 이유 자체를 양쪽 그 측면에서 특별하게 밝히지 않고 네. 밝히지 않기로 서로 간에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우선은 뭐 안보적 사항들의 불안정성, ICBM 뭐 우리가 아침에 그 말하자면 두 분의 해동이 불발됐다고서는 이후에 물론 발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위험성들은 이미 예측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의 두 척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기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 교체에 있어서도 뭐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사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든지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윤용은 경호처장이나 윤두한 의원 통해 가지고 뭐 국방부를 거의 뭐 실측을 한다든지 또 아무래도 이쪽 우리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좀 사정하에서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데 또 김문수 검찰총장의 거치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도 알박기 인사냐 이런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금 두 분이 좀 평화로운 말하자면 정권의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약간 살벌한 분위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사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 MB 사면을 주장해 왔고 현재 뭐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사면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대립 지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모였을 때 아무런 성과 없고 굉장히 좀 불편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을 톤 다운 시키고 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의원님께서는 뭐 이른바 MB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이런 상황에서 안보적인 이런 문제까지 뭐 고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만남이 날짜가 정해지고 또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개될 정도 상황이면 미리 어느 정도 의제는 실무진 선에서 좀 조율이 됐으니까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네. 의아한데요. 첫째는 처음 만나는데 무슨 실무 협의를 하나요?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1.6% 39만 표 차이로 아주 거기다 신승을 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현직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저는 협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 이제 매듭진 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인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걸 너무 경직되게 지금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선거 끝났을 때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저는 협치와 통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따지면은 이 협치와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협치의 첫 관문이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 같이 함께 국가의 미래를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 이상 기대하는 게 저는 만남 그 자체가 협치의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거는 맞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로 하는 불편한 마음만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제 실무 협의를 계속 뭐 하겠죠. 하고 나서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 다만 미국의 정권 인수와 관련돼서 쓴 책을 보면은 네. 당선인이 피해야 될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품격을 유지할 것, 두 번째는 실수를 피할 것, 세 번째가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을 절대로 만들지 말 것.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은요, 카터로 인해 가지고선 정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워싱턴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캘리포니아에 머무르면서 실무적으로 했었던,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했었던 그런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실무 협의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청와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그렇고 이렇게 연기, 그러니까 오늘 회동 자체가 무산된 이유는 밝히지는 네.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측 합의에 따라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또 이건 또 합의를 했어요. 이유를 안 밝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실무적 협의라고 하는 얘기가 필요 없는데 네. 그나마도 뭔가 이렇게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끄집어졌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품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우리가 점령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제 뭐 권성동 뭐 의원이나 이렇게 발언이 굉장히 좀 셉니다. 네. 근데 사면론도 그러니까 김경수를 위해서 MB는 일부러 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하실 때는 사실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예찬 그 후보가 그 사면해달라고 하는 걸 김영삼 대통령이 거부하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톤 타치를 하게 됐거든요. 아마 MB에 대한 문제도 다음 대통령이 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혹은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김경수를 위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측면 하나고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 하에서 인사와 사면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한번 조금 그런 의미에서 그 톤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분위기를 서로 다 같이 좀 톤 다운해서 가자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거는 네.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만 가지고 미리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사면에 대한 거, 공공기관 인사 문제, 그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0만 넘어서 50만에 육박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새 대통령과 그리고 현지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더 확산됐었을 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나눈다든지요.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잘 할 것인가? 북한이 계속해서 ICBM급으로 발사를 한다는 거를 연일 지금 보도를 하고 지금 미국이 오죽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함해서 공개 현장을 좀 보여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공공인사 문제 포함해서 이렇게 너무 민감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처음부터 충돌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양쪽이 전부 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하는 게 뭔 일을 가지고 민생에 대한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면 문제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협치가 이제 넘어서서 각 진영을 향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총직결해 가지고 같이 구정권 뭐 신정권 산에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예고편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수준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각 진영 또 특히 청와대도 공공 문제만 해도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좀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 실무선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 이견 차이는 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양측 합의에 따라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이유를 안 밝히겠다고 한 것은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협치와 통합 그리고 뭔가 민생과 관련된 것을 좀 협의해서 잘 이끌어 달라 이런 것을 지금 양측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오늘 아마 두 분이 만났으면 당장 코로나 관련 그렇습니다. 대응도 의제에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산불 피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추경의 규모 이런 얘기할 수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특별하게 갑자기 뭐 두 분 중에 한 분 너무 좀 몸이 불편하셔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끼리의 그냥 뭐 해석을 나아가는 것도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님이 혹은 윤 당선자께서 갑자기 속병이 나셔서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막 해석을 위한 해석은 또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에 대한 또 경계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른바 MB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야에서 좀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는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고 예. 뭐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건의를 하는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이제 뭐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네. 남겨둔 것이다. 예.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음흠.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어.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권성동 의원의 지금 발언을 듣고 왔는데 그 여권 내부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하는 게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사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거는 도덕적 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사면이 안 된다 그러면 사면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권이 존재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 있냐면요. 셀프 사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사면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막판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은 서로 양쪽의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첫 단추를 잘못 쳤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대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했었으면 그때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저는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이 얘기 한번 해봐라. 그 당시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 이거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면을 건의해서 이루어졌다. 97년도, 8년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전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에 관련돼서. 그리고 김경수 씨와 관련돼서 사면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김경수 씨에 대해서는 사면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할 부분이라고 좀 보고 그리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것은 뭐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네.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그동안 해왔던 말씀으로 보면 국민들의 의견들이 어떤지를 좀 고려하겠다. 뭐 그동안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고 막 그런 것을 넘어섰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이번 대선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도 국민 통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정말 김경수 지사까지 사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형이 이제 2년인데 거의 반을 넘겼는데 그런 같이 하는 사면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도 또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김두관 의원처럼 당내에서 뭐 이것은 뭐 경제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하는 기류들도 당내 많고 또 친문 강성 지지자들도 반발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지점들을 어느 정도 고려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마지막 이제 결정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친문 진영 강성 지지층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MB 사면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노 전 두 대통령 사면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교가 됩니까?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광주 민주화의 원흉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조건 차원에서 사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친문 쪽에 있는 친문 팬덤, 친문 문재인 팬덤을 의식해서 하는 거는 이 정권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편가르게 하고 진영과 이념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고 따지면은 그 퇴임 이후라든지 그 이후에 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눈치 보면서 아직까지도 친문 강성의 이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다. 결단을 내려서 그리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했다라고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사면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걸 얘기를 해야지 국민의 합의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 안 되겠죠. 그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사면 반대하는 쪽이. 그런데 이걸 자꾸만 선별적으로 하고 사적 감정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통치 차원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굉장히 뭐 친문 대 반문 이런 식의 갈등 구조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협치와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또 그 MB 사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을 하고 또 재판 비용 대납 같은 그런 그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죄의 그 질이 더 안 좋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면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통합 차원에서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서 통합해 가자.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의 뭐 어떤 그 총의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런 몫은 뭐 전적으로 뭐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드린 게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의견들을 다 참모진들한테 그럼요. 청취를 하기 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MB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했고 또 두 번째 또 쟁점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임기 말 인사,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논란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새로 일하는 정부와 정책 방향이 맞는 사람을 인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른바 알박기 논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출범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실은 인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낙하산 인사 절대로 없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단골 메뉴가 실은 이 낙하산 인사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집권 5년 동안 인사와 관련해서 참 잡음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집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잘한 거 못한 거 보면 시종일관 긍정평가 높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케어예요. 그거는 긍정평가가 여전히 지금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게 부동산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인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따지면은 이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마지막 임기 말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다가. 그리고 실은 인사를 한다는 거는 그 인사가 정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통해서 과연 그동안 얘기했었던 적극적으로 새 정부에 대해서 인수와 협조하겠다라는 말이 이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그때 고건 전 총리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저하고 한 교수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A, B, C 해서 A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 6개월 전에는 절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거가 원칙적인데 우리는 한 번 임명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은경 전 그렇죠. 환경부 장관 사태에서 바꿨지만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있어서의 신의와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월 9일까지는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에 또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는 보면은 전전 정부 정도까지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단체장들이 스스로 공기관장들이 물러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는데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기까지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새 정부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기존의 인사도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뭐 문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손질을 한번 할 때가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새로운 당선자가 있고 그 2달 동안에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정부가 새로운 신인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아예 뭐 정부가 바뀌면 완전히 모든 공기관의 상임이사, 기관장, 또 상임감사 이런 정도는 뭐 그레이드를 나누든 어쨌든 한 번에 물러난다든지 이렇게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선 정부도 똑같이 그런 문제 나가라 버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조금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되고 더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이런 상황 애매한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새로 정부의 인수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나가라 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품격 없이 어떤 공격적으로 엄명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갈등의 소지를 남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 사회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네네. 보완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 논란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던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돼서는 임기가 보장되고 하는 것이 그 자체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압을 두고 압박을 해서 물러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었던 거와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공개적으로라든지 또는
나중 뒤로 이렇게 물러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 거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는 의지만 있으면 그거는 검찰총장 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이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검찰총장직은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총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임기를 지킨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수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원칙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끝까지 이 부분을 지킨다 그러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채운다고 했을 때는 또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냉정하게 우리 김호수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오늘 그 워딩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본래 임무 충실히 어떻게 수행할지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밝혀라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명히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이미 당선되기도 전에 뭐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 하마평에 올리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제 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자기 선호하는 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 당선인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은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임기를 지키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보고 민주당 소식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용산에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그리고 보안 문제 등을 고려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종합청사가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데 네. 보안 관련돼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 등등을 한다면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경직된 해석이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화문을 가든 용산을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제왕적인 거로 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집권당을 마치 여의도 출장소로 움직이고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공간을 예를 들어서 광화문으로 옮기면 그게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기조, 철학,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광화문에 가든 용산에 가든 오바마 대통령은 월 평균 1.7회씩 언론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직무기간의 70%를 야당 의원들과 만났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느 공간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기자간담회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과 만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그 일환으로 조금 공간을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고 바꾼다는 걸 가져야지 공간 으로 바꾸는 그 자체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게 결국 국민과 더 다가가겠다, 소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 용산 국방부 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과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똑같이 용산으로 옮겨놓은 게 불가하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가까이 가기 위한 네. 또 야당 의원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청와대를 무조건 안 들어가겠다라고만 얘기하는 이제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구조를 용산에서 찾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답인가
막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공사라든지 이런 기간 등이 있어서 조만간 집무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인수위 측에서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분에 넘치는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 호남 시도민 여러분께 그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은 오직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뿐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간절하게 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계신 호남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또 광주 시민들과 5월 영령들 앞에서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의원님께 아무래도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 성찰과 반성, 쇄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좀 더 성찰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고 있는데, 반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 좋은 미래가 민주당 내 의원 모임 중에서는 규모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연일 또 그런 공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져야 될 지도부가 여전히 남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네. 대한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도 거의 적은 표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전 투표에서 나타난 호남에서의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그걸 뭐 어떻게 보면 부채질했다고 할까요?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할까요? 30% 득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받으셨던 호남에서의 10.45, 10.5% 가까이를 넘어서 한 2% 더 그러니까 야당에 준 셈인데, 그나마도 그런 어떤 뭐 친정을 통해서 본 그 영역 뭐 광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변화와 쇄신의 각오를 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윤호중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러한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이 쇄신의 어떤 입장들을 밝히면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반발 또 반대 의사들과 이렇게 받아 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가장 1차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공천 문제 그 이후에 뭐 당권 경제까지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 이렇게 여하튼 간에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표차가 0.73% 24만 표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나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현 정부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더불어서 굉장한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패배에 관련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저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0.73%밖에 안 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비대위에 속한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능한 건가? 오히려 요청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2007년도 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당시 안희정 씨가 뭐라 그랬습니다. 친노는 패족이다 그랬어요. 나는 친문이 패족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호남이 가는 게 아니라 영남을 먼저 가야죠.
자기가 새롭게 반성하고 찬성한다면 자신의 지지층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예상방. 그러면 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신의 지지층만 찾아가가지고 또 호남 가가지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변한 것이냐. 이거는 정신 잘못 차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혁신해야 되지 않으면 또다시 지방선거 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쇄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신규 당원 가입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 네. 또 20대 이런 어떤 새로운 부분인데 뭐 한편으로는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크게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번 정치판이 젠더 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그런 영역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통합의 정치 또 말하자면 상식이 통하는 정치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또 특히나 2030 세대를 누가 어떤 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20대 년은 우리 편이고 20대 남은 저쪽 그 국민의힘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 이번 표도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그걸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개함적이고 586이 거의 다 갖고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데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광주에서도요 상당히 30%의 말하자면 윤당선인 표를 찍은 부분은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정책에 이미 종부세 자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교수님 선거 전문가시니까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이번 대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역대 최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주당은 좀 방점을 두고 좀 더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차는 이렇게 적지만 그 전체 17개 시도 단체의 그 별로 구분을 했을 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더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떼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집권 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각각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98년도 2월 25일 날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4개월 후에 치러졌을 때 그때 당신이 지방선거니까 압승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고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개 중에서도 7개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졌는데요. 핵심은 경기도하고 인천입니다. 이 두 지역을 과연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쪽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을 걸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 민주당은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리고 새 정부는 새롭게 새로운 국정기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만은 사실인데 경기도에서 무려 46만 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간략하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 대선은 상당히 많이 질 수 있었으나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략 미스로 가까스로 이겼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판단해야 돼요. 비슷비슷하게 해서 아깝게 졌다 이런 판단을 하면 또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 취임이 가장 인기가 높을 때 3주 뒤에 치른 선거라서 어려운데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어떤 인물 구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에 어떤 정치에서의 삽바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뭐 징검다리의 어떤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